옥상에서 맨발로 뛰어내려오는 젊은이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슬리퍼마저 벗겨진 채 계단을 굴러 떨어질 듯 위태롭게 내려오면서도 그의 목소리만큼은 절규에 가까웠어요.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숨이 턱까지 차올라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그 간절함만큼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 년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던 히키코모리. 청년이 생전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뛰고 있었거든요. 저 자식이 들었어. 잡아. 뒤에서 쫓아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할머니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렸죠. 이분은 제 가족이에요. 죽이려면 저부터 죽여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확고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유일하게 챙겨주시던 할머니를 평생 문 앞에 싱싱한 채소를 놓아주시고 준호야 밥 먹었냐? 며 안부를 물어주시던 그분을 지켜야 했거든요. 맨발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준호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방 밖을 나선 이유가 바로 이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평범해 보이는 2층 집 옥상. 세입자와 1층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준호가 그토록 절규하며 지키려 했던 할머니에게는 도대체 어떤 위험이 닥쳐온 걸까요? 이 이야기는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무도 몰랐던 끔찍한 계획이 세워지고 한 노인의 생명이 돈 때문에 위태로워지기 시작한 그때로 말이에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던 한 청년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옥상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5시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이곳만큼은 벌써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낡은 주택가 골목 끝자락 30년 된 2층 집 옥상에 덧대어 지은 작은 방 하나. 그곳이 28살 준호의 전부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드는 햇살을 피해 준호는 몸을 웅크렸어요. 벌써 사흘째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나갈 수 없었죠. 세상이 너무 무겁고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날카로웠거든요. 컴퓨터 화면만이 유일한 창이었고 배달 음식과 편의점 도시락이 유일한 끼니였습니다. 또 주문하시는군요. 배달 기사의 목소리에도 이미 익숙해진 지 오래였어요. 준호는 문틈으로 돈을 내밀고 음식을 받았습니다. 얼굴을 마주치는 것도 부담스러웠죠.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신경이 곤두섰을 텐데 오늘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1층에 혼자 사는 할머니는 늘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셨는데 말이죠. 가끔 옥상으로 올라와 빨래를 널거나 고추를 말리실 때면 준호는 슬며시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곤 했어요. 70이 넘으신 할머니였지만 허리는 꼿꼿하셨고 작은 텃밭을 가꾸시며 홀로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가끔 할머니가 기르시는 고양이들이 옥상까지 올라와 준호의 방문 앞에서 야옹거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준호는 문을 살짝 열고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곤 했죠. 그것이 외부와의 유일한 접촉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자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가 아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자 목소리.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에게 가족이 있었나? 1년 넘게 이 집에 새 들어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호기심이 생겼지만 굳이 나서서 확인할 용기는 없었어요. 그저 컴퓨터 화면 속 가상현실에만 몰두할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래층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 그리고 할머니의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집은 못 팔아. 내 아버지하고 내가 손수 지은 집인데.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런 낡은 집 가지고 있어봤자 뭐 하시겠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며느리로 보이는 여자도 거들었죠. 어머님, 요양원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여기서 혼자 지내시기엔 너무 힘드시잖아요. 준호는 무의식 중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게 들렸어요. 뭔가 위축되어 가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준호의 가슴 한편이 묘하게 답답해졌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아래층은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다투는 것 같았고, 때로는 속삭이듯 조용히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어폰을 꽂고 음악이나 들었을 텐데, 오늘은 왠지 그럴 수 없었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아래층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눈을 감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어요. 어젯밤과는 달리 조용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집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창문을 살짝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단호했어요. 옆에서 며느리 영희도 거들었죠. 어머님, 이게 어머님을 위한 일이에요. 여기 혼자 계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이 집은 못 판다고. 준호는 문득 할머니가 그토록 지키려는 이 집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1년 넘게 새 들어 살면서도 할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은 없었지만 할머니는 늘 준호를 챙겨주셨거든요. 준호가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말이죠. 봄이 되면 할머니는 옥상 한편에 작은 텃밭을 가꾸셨어요. 상추며 깻잎, 고추 같은 것들을 정성스럽게 기르시면서 가끔 준호의 방문 앞에 비닐봉지에 담은 채소들을 놓고 가셨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어느새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준호야, 상추 따왔다. 문 앞에 놔둘게.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준호가 대답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듯이. 때로는 빨래를 널러 올라오시면서도 한마디씩 건네셨죠. 오늘 날씨 참 좋다. 준호야, 나와서 하늘 좀 봐라. 답답하게 방에만 있지 말고.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그런 말들이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했어요. 세상에서 자신을 신경 써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갔어요. 부동산 중개업자들인 것 같았죠. 그들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이 지역 재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보상금이 상당할 겁니다. 지금 팔면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할머님, 결정은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져만 갔어요. 때로는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죠.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바닥에 귀를 대고 아래층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어폰을 끼고 외부 소음을 차단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할머니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저녁 무렵 방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어제와는 달랐어요.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었죠. 준호는 평소처럼 배달 음식을 주문했지만 음식이 와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할머니가 옥상으로 올라오셨어요. 준호는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빨래 건조대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고 계셨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죠. 울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준호야, 별이 참 예쁘다. 나와서 좀 봐라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오늘은 그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저 혼자 서서 조용히 우실 뿐이었죠. 준호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평소 자신을 챙겨주시던 할머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는 게 괴로웠어요. 문득 할머니가 가져다 주셨던 상추가 생각났습니다. 며칠 전에도 문 앞에 놓여 있던 작은 비닐봉지. 그 안에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기른 깻잎과 상추가 들어 있었죠. 몸에 좋은 거 좀 먹어라라는 쪽지와 함께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또다시 검은 승용차가 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 그리고 낯선 여자 한 명까지. 그들의 목소리는 더욱 다급하고 강압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돼요. 다른 집들은 이미 다 계약했다고요. 어머님 혼자 고집 부리시면 곤란해요. 우리도 빚이 있다고 했잖아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가끔 안 돼, 못 팔아 하는 작은 중얼거림만 들릴 뿐이었죠. 준호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을 챙겨주시던 할머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문 밖으로 나갈 용기도 없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오후에 들려온 할머니의 울음소리는 준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절망과 체념이 가득했죠. 평소 준호야, 밥 먹었냐? 하며 자신을 걱정해 주시던 할머니가 이렇게 외로이 우시는 모습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할머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거든요. 할머니가 지키고 싶어 하는 그 집을, 그리고 자신에게 늘 따뜻함을 주셨던 할머니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빌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집 앞에는 여러 대의 차가 줄지어 서 있었고 낯선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었어요. 준호는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한계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날보다 더욱 약해진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이 집만은 안 돼. 내 아버지가 손수 지은 집인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고생할 순 없어요. 민수의 고함 소리에 준호는 몸서리쳤습니다. 자식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니.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오후가 되자 새로운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정중하면서도 위협적인 남자들의 목소리였어요. 할머님, 저희는 대출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민수 씨 빚 문제로 왔는데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2억 원이 넘습니다. 이번 달 안에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힌 이 집을 경매에 넘겨야 해요. 할머니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보라니. 내가 언제 집을 담보로. 민수 씨가 어머님 도장으로 대출을 받으셨거든요. 어머님이 보증을 서신 거죠. 그 순간 할머니의 절규가 옥상까지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어머니,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이 망해서. 이 집 팔면 다 해결된다고요. 준호는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라는 압박이 아니라 이미 법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의 빚보증을 서게 된 것이었죠. 저녁 무렵 대출업자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이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할머니도 민수와 영희도 모두 조용했죠.
무거운 침묵만이 집 전체를 감쌌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할머니가 옥상으로 올라오셨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비틀거리며 올라오시더니 빨래 건조대에 기대어 주저앉으셨죠. 할머니의 어깨는 더욱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갑자기 할머니가 준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가 아니라 절망에 찬 목소리였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준호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평소 자신을 챙겨주시던 할머니가 이렇게 무너져 가시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을 열고 나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손수 벽돌 하나하나 쌓아서 지은 집인데 어떻게 팔 수가 있겠냐? 할머니의 혼잣말이 이어졌습니다. 30년 전 일이야. 내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조금씩 지었어. 손이 다 까지도록, 등이 휘도록. 할머니는 집 안 곳곳을 어루만지며 추억을 되새기고 계셨어요. 여기 마루도 내 아버지가 직접 깔았고 저 부엌 타일도, 화장실 변기도, 모든 게 내 아버지 손길이야. 그때 아래층에서 민수와 영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고집이세요. 이러다 우리 다 망해요. 맞아요. 어차피 늙으신 분이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에요. 요양원 보내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거기서 또래들이랑 지내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준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자식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얼마나 이 집을 사랑하시는지, 이 집이 할머니에게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계셨죠. 준호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무력함을 저주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자신이 한심하고 미웠어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경찰까지 왔어요. 민수가 다른 곳에서도 빚을 지고 도망을 다녔던 모양이었죠. 할머니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냐? 하지만 민수는 이미 집을 나간 후였습니다. 영희만 남아서 할머니에게 소리쳤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집 팔아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 모두 감옥 가요. 그날 오후 할머니는 옥상 텃밭의 채소들을 모두 뽑아버리셨습니다. 정성스럽게 기르시던 상추며 깻잎들을 모조리 뽑아내시며 오열하셨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소 준호야, 싱싱한 채소 좀 먹어라 하며 문 앞에 놓아주시던 그 채소들이 모두 사라져가는 모습이 너무나 슬펐어요. 할머니가 포기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나흘째가 되자 집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옥상에 올라오지 않으셨고 아래층에서는 짐을 정리하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준호는 창문 틈으로 마당을 내려다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가 기르시던 화분들이 하나둘씩 버려지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요양원 서류 다 준비됐어요. 다음 주면 들어가실 수 있대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골칫거리를 해결한 것처럼 들렸어요. 요양원이 훨씬 좋을 거예요. 간병인도 있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예 말을 하지 않고 계신 것 같았어요. 준호는 그 침묵이 더욱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집을 둘러보러 온 예비 구매자들까지 함께였죠. 이 집은 재개발 구역이라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지금 사두시면 몇 년 후에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어요. 땅값만 해도 상당할 거예요. 건물은 어차피 다 허물 거니까 상관없고요. 그들은 할머니가 평생 살아온 집을 마치 물건 취급하며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준호에게도 유일한 안식처였던 이곳을 단순히 돈으로만 계산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강압적이었습니다. 어머니, 계약서 가져왔어요. 여기에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게 끝나요. 요양원비도 충분히 남을 거고 우리 빚도 다 갚을 수 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준호는 그 정적이 불안했어요. 할머니가 포기하신 것 같아서 더욱 걱정되었죠. 그때 할머니의 방에서 큰 소음이 들렸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와 영희가 급히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넘어지셨나 봐요. 다리를 다치신 것 같은데. 병원에 데려가야 하나요? 아니에요. 집에서 쉬시면 될 거예요. 내일 요양원 가시면 거기서 치료받으시죠.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다치셨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할머니의 신음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민수와 영희는 무관심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민수와 영희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준호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요양원은 핑계고 사실 다른 계획이 있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냉랭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보험금이 5억이에요. 요양원비 내고 오래 사시면 우리한테 남는 게 없어요. 준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감이 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다리를 다치셔서 못 움직이시잖아요. 오늘 밤이 기회예요. 설마 사고로 만들면 돼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고 하면 되죠. 다리 다친 상태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머니를 죽이려 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지금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빚쟁이들은 목에 칼을 대고 있고 요양원비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파산해요. 보험금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새 출발할 수 있고요.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언제 할 거예요? 오늘 밤 늦게요. 새벽 3시쯤. 그때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준호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급히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을 시작했어요. 이런 끔찍한 대화를 증거로 남겨둬야 했거든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계단 위에서 밀어뜨리면 돼요. 다리 다친 상태에서 넘어지려다가 굴러떨어진 걸로 하면 자연스러워요. 흔적은 남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혼자 화장실 가려다가 실족한 걸로 하면 돼요. 다리 아프다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준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자신들을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의심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새 아파트에 있었다고 하면 돼요.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사고가 난 거죠. 경찰이 수사하면 다리 다친 노인이 혼자 계시다가 넘어진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할 거예요. 준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녹음을 멈추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전화로는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직접 가서 증거를 보여줘야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준호 자신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민수와 영희가 말한 새벽 3시까지는 4시간이 남았어요. 그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할머니의 신음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다리가 아프셔서 잠을 못 이루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런 할머니를 그들이 죽이려 한다는 생각에 준호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문득 할머니가 평소 자신을 챙겨주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문 앞에 놓아주시던 채소들, 준호야, 밥 먹었냐? 하시던 따뜻한 목소리, 나와서 하늘 좀 봐라 하시며 걱정해 주시던 마음. 세상에서 자신을 유일하게 신경 써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할머니가 위험에 처해 계신데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시간은 새벽 2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방 안에서 계속 서성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손은 떨리고 가슴은 터질 것 같았지만 할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큼은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민수와 영희가 할머니를 해치고 나면 준호까지 입막음을 하려 할 것 같았거든요. 준호 혼자서는 할머니를 데리고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서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평소 자주 시켜 먹던 치킨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늘 배달 와주시던 아저씨였죠. 여보세요? 이 시간에 주문하시나요? 아니에요.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상에 사는 준호라고 항상 문 앞에서 음식 받던. 아, 준호 씨. 무슨 일이세요? 배달 기사 김 씨는 친근하게 대답했어요. 1년 넘게 거의 매일 배달해 주다 보니 준호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집에서 큰일이 일어나려고 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새벽 3시쯤에 집 앞에 와 계실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해요. 준호는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직접 가서 보여줘야 해요. 혼자서는 안 되고 오토바이로 빨리 가야 해요. 김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평소 조용하고 착한 청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3시에 갈게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일 아니죠? 네, 사람을 구하는 일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새벽 2시 50분 아래층에서 작은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드디어 시작된 거였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조용히 가요. 영희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봐요. 주무시나? 민수도 마찬가지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준호는 창문으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김 씨가 약속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골목 어귀에 서 있었어요. 엔진을 끄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조용히 내려가면서 아래층 상황을 엿들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화장실 가시려면 도와드릴게요. 그들이 할머니를 깨우고 있었어요. 계획대로 화장실로 유인하려는 거였죠. 아파. 다리가 아파. 할머니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영희가 할머니를 일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행동해야 할 때였어요. 어머니, 조심히 걸으세요. 그들이 할머니를 부축해서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뛰어나갔어요.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크게 외쳤어요. 순간 아래층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누구야? 누가 있어? 민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상에 사는 세입자인가? 그 자식이 들었어. 영희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준호는 급히 할머니가 계신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계단 앞에서 민수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할머니. 준호가 나타나자 민수와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 누구야?
여기서 뭐해? 옥상에 사람이 살고 있었어? 그들은 준호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너무 조용히 살아서 아예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를 놓으세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이 자식이 미쳤나? 우리 가족 일에 왜 끼어들어? 민수가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 들었어요. 할머니를 죽이려는 거 다 녹음했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뭐라고? 녹음했다고?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할머니를 놓으세요. 이 자식이 정말. 민수가 준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준호는 재빨리 할머니 쪽으로 갔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준호를 불렀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업을게요. 준호는 할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랄 정도로 가벼웠어요. 어디 가는 거야? 돌아와. 민수와 영희가 뒤쫓아왔지만 준호는 필사적으로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도망갈 생각은 말아라. 민수가 문을 막으려 했지만 준호는 간신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이었어요. 김 아저씨. 준호는 골목 어귀에 서 있던 김 씨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준호 씨, 무슨 일이에요? 김 씨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빨리 경찰서로 가야 해요. 이분이 죽을 뻔했어요. 어머, 할머님이 다치셨네요. 김 씨는 상황을 금세 파악했습니다. 뒤에 타세요. 빨리. 김 씨가 오토바이 뒷자리를 가리켰어요. 준호는 할머니를 안고 조심스럽게 뒷자리에 탔습니다. 저 자식들 잡아. 민수와 영희가 집에서 뛰어나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토바이는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안전한 곳에 가요. 할머니는 준호의 품에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준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오토바이는 새벽의 거리를 달려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준호에게는 희망의 바람처럼 느껴졌어요. 경찰서 앞에 도착했어요. 김 씨가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안고 조심스럽게 내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덕분에 할머니를 구할 수 있었어요. 천만에요. 할머님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보는 할머니의 안도한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준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장소에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고 낯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당직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할머니를 안고 있는 준호의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살인 미수 신고하러 왔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살인 미수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분 아들과 며느리가 보험금을 노리고 이분을 죽이려고 했어요. 증거도 있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잠깐만요. 우선 할머님부터 앉으시죠. 경찰관이 의자를 가져왔어요. 할머니는 다리를 다치신 상태라 혼자 서 있기 어려웠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할머니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혀드렸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감사함과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형사님을 불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당직 경찰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어요. 저는 강 형사입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호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집을 팔지 않으려 하자 아들이 빚보증을 강요한 일, 할머니가 다치자 그 틈을 노려 살해를 계획한 일, 그리고 자신이 우연히 들어서 녹음한 일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녹음 파일 들어봐도 될까요? 강 형사가 준호의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수와 영희의 냉혹한 대화가 생생하게 들렸거든요. 어머니, 보험금이 5억이에요. 요양원비 내고 오래 사시면 우리한테 남는 게 없어요. 어머니가 다리를 다치셔서 못 움직이시잖아요. 오늘 밤이 기회예요. 사고로 만들면 돼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고 하면 되죠. 강 형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계획이네요. 할머님, 이 목소리들이 아드님과 며느님이 맞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어요. 네. 내 아들 민수와 며느리 영희예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강 형사가 다른 경찰관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우선 현장으로 가서 용의자들을 확보하세요. 증거 수집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할머님, 병원 먼저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다리 상태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 형사가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준호가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이 아이가 나를 구해줬어요.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죠. 준호 씨도 중요한 증인이니까 함께 가시는 게 좋겠어요. 1시간 후 경찰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의 다리를 검사해 보니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어요. 심한 타박상이었지만 치료하면 회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준호야, 너는 집에 가서 쉬어라. 밤새 고생했잖아. 아니에요, 할머니. 여기 있을게요. 준호는 할머니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민수와 영희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강 형사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예요. 정말이에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준호 씨가 제공한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그들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이제 정말 안전한 건가요? 네, 할머님.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강 형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 정말 용감하셨어요. 몇 년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으셨다면서요? 할머니를 지켜야 했어요. 할머니는 저한테 유일한 가족 같은 분이거든요. 준호의 말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야, 너야말로 내 친아들보다 더 아들 같다.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오후에 간병인이 와서 할머니를 돌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마음 놓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경찰들이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영희의 방에서 보험 관련 서류들과 살인 계획을 적어둔 메모까지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준호 씨 덕분에 정말 큰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경찰관이 준호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녁이 되자 김 씨가 찾아왔습니다. 준호 씨, 할머님은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래요.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천만에요. 사람 목숨을 구한 일인데요. 김 씨는 준호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용기를 내서 할머니를 구했다는 것이 뿌듯했어요. 비록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여전히 어렵긴 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자신을 유일하게 챙겨주시는 분이니까요.
할머니가 입원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병원을 찾아가서 할머니를 돌봤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은 병원이 부담스러웠지만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늘 준호를 걱정하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곧 퇴원하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눈가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보며 준호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오후에 강 형사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재판 관련 소식을 전해주러 온 거였어요. 할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수 씨와 영애 씨 모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살인 예비죄와 보험 사기 시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준호 씨의 녹음 파일과 그들이 남긴 증거들 때문에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무리 자신을 해치려 했다지만 결국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었거든요. 할머니 슬프시죠? 준호가 할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집은 어떻게 될까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집 말이에요. 다행히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었어요. 사기와 강박에 의한 계약이라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정되었거든요. 강 형사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할머님. 집은 여전히 할머님 것입니다. 할머니는 기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지었던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며칠 후 할머니가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준호는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할머니를 모셨어요. 준호야,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할머니,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준호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김 씨가 운전해 주시기로 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민수와 영희가 가져갔던 가구들도 경찰이 증거 수집 과정에서 다시 가져다 놓았거든요. 아, 우리 집이야. 할머니가 현관문을 보며 감격해 하셨어요. 할머니, 천천히 들어가세요. 준호가 할머니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집 안 곳곳을 쓰다듬으며 추억에 잠기셨어요. 여기 벽지도 내 할아버지가 직접 발랐고 저 장롱도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할머니. 준호야, 너도 옥상 올라가서 쉬어라. 그동안 고생 많았어. 하지만 준호는 바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었거든요. 괜찮아, 이제 안전하잖아. 올라가 있어. 할머니가 준호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옥상으로 올라오셨어요.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들려 있었어요. 준호야, 밥 먹어라. 할머니가 직접 끓이신 거예요? 다리가 아직 아프실 텐데. 괜찮아. 너한테 밥 한 끼 해주는 게 뭐가 어려워. 준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서 만든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은 그 어떤 배달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다행이다. 오랜만에 해서 짜지 않나 걱정했어.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할머니, 이제 조금씩 밖에 나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그거 참 좋은 일이네. 할머니 때문이에요. 할머니를 지키려다 보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내가 나를 지켜준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 지켜준 거지. 할머니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준호는 조금씩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와 함께 마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기도 했어요. 준호야, 저기 새로 생긴 카페야. 같이 가볼까? 좋아요, 할머니. 준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무섭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함께 있어 주시니까 용기가 났거든요. 카페에서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무슨 말이야? 내가 더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정말.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꾸나. 네, 할머니. 준호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할머니를 평생 지켜드리겠다고, 그리고 할머니가 주신 용기로 조금씩 세상과 다시 만나가겠다고 말이에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평소 나와서 하늘 좀 봐라고 하시던 그 하늘이었습니다. 이제야 할머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세상은 때로는 어둡고 무서울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아름다운 것들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방 안에만 갇혀 지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와 함께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작지만 소중한 변화들이었죠. 준호야, 오늘 재판 구경 가볼까? 할머니가 신문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와 영희의 재판이 오늘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가시고 싶으세요? 응, 마지막으로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아무리 자신을 해치려 했다지만 결국 키워낸 아들이었으니까요. 법정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사건이었거든요. 아들이 어머니를 보험금 때문에 죽이려 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피고인 입장하세요. 판사의 목소리와 함께 민수와 영희가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그들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게 내 아들이라니. 할머니. 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가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준호의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되었고 민수와 영희의 냉혹한 계획이 법정에 낱낱이 공개되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아들과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검사의 말에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변호사는 그들을 변호해 보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준호의 녹음 파일, 보험 관련 서류들, 그리고 그들이 직접 남긴 메모까지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피고인들에게 최종 변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판사의 말에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는 의문이었죠. 우리도 너무 힘들었어요. 빚에 쪼들려서 정신이 없었어요. 영희도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셨어요. 때로는 눈물을 닦기도 하셨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이제 모든 게 끝나는구나. 재판이 끝나고 나서 할머니와 준호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강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님, 수고하셨습니다. 판결은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에요. 고생하셨어요, 형사님. 할머니가 고개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준호 씨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강 형사가 준호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마음이 홀가분해. 할머니 힘드셨죠? 아니야.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그날 저녁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하셨어요. 준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들어 주셨죠. 준호야, 이제 새 출발하자. 네, 할머니. 너도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게 많이 편해졌지?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준호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세상과 다시 만날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수는 징역 7년, 영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살인 예비죄와 보험 사기 시도 등이 인정된 것이었죠.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요. 준호가 신문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끼리 평화롭게 살자꾸나. 할머니도 마음 놓인 듯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가 옥상 텃밭을 다시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예전에 기르시던 상추와 깻잎 씨앗을 심으시는 거였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같이 하니까 더 좋네. 준호와 할머니는 함께 흙을 일구고 씨앗을 심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일이었죠. 준호야, 이 채소들이 자라면 또 나눠 먹자. 네, 할머니. 이번에는 제가 요리도 배워볼게요.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야. 며칠 후 김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도와준 인연으로 가끔 안부를 묻곤 했거든요. 준호 씨,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밖에도 자주 나다니시고.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님도 건강해 보이시고 정말 다행이에요. 김 씨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저녁이 되자 할머니가 옥상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들려 있었어요. 준호야, 차 한잔 하자. 좋아요, 할머니. 둘은 옥상에서 차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준호야, 너 덕분에 내가 새 삶을 살게 됐어. 저야말로요, 할머니.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평생 방 안에서만 살았을 거예요. 우리 서로 고마워하지 말자. 가족인데. 할머니의 말에 준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아요. 그럼 우리 평생 함께 살자꾸나.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날 밤 준호는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안전하게 옆에 계시고 자신도 이제 세상과 다시 연결되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할머니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할머니 같은 따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옥상 텃밭에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준호의 새로운 시작처럼 작지만 희망찬 변화였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평화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진짜 가족이 되어서 말이에요.